2009년 7월 28일 일본 오사카의 구치소. 한 사형수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형수의 나이는 고작 25세.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20대 범죄자의 경우 교정 가능성을 고려해 되도록 사형 선고를 하지 않거나 선고를 했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 사형수는 이례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약 2년 반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일본 자체에서도 꽤나 충격적이라는 반응이었죠. 당시 20대의 사형 집행은 1979년 이후 약 30년 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당시 사형을 요구하는 22,796건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지만, 인터넷상에선 안타깝다는 동정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건이기에, 그리고 이 사형수는 어떤 사람이기에 일본을 들끓게 했던 걸까요? 오컬트 스토리 사형수 야마지 유키오 편입니다. 사형수 야마지 유키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살인사건은 일본에서 오사카 자매 살인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입니다. 2005년 11월 17일 오전 2시 30분경 일본 오사카시 나니와고의 한 아파트. 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합니다. 집 문은 잠겨 있었고 내부 인기척이 없어 사람이 집을 비운 상황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 엔진 커터를 이용해 문을 절단하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불은 매우 경미했기 때문에 곧바로 진압되었지만 문제는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성 시신 2구가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죠. 피해자의 신원은 이 집에 살고 있던 자매로 언니 아스카, 동생 세니로였습니다. 집 내부에는 범행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의 시신 상태. 언니 아스카는 패딩과 청바지를 입은 채 침대 위에서 발견되었으며, 동생 세니로는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모두 그 수를 밝히지 못할 정도로 칼로 무자비하게 공격당했으며, 집중 공격 부위는 모두 가슴 부분이었습니다. 모두 옷을 입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성범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았지만, 부검 결과 두 피해자 모두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후 옷을 다시 입혀놓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둘째, 은폐한 것, 그리고 은폐하지 않은 것. 조사 결과 라이터를 이용해 카펫에 방화를 저지른 범인. 아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현장 자체에서 범행 도구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아파트 복도에서 피 묻은 수건 2장과 칼 한 자루가 발견이 됩니다. 감식 결과 칼에선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칼은 아니었죠. 범행 도구는 도주할 때 이미 가지고 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은폐하기 위해 방화를 저지르고 범행 도구를 숨긴 범인. 하지만 이 모습과 대조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혈흔이나 지문을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내부 벽지에는 엄청난 혈흔들이 묻어 있었고, 또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 또한 확보되었으며, 피해자들의 휴대폰도 그대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라진 것은 피해자의 월급 봉투와 동전 지갑, 그리고 저금통, 집 열쇠뿐이었죠. 범인은 금품을 훔친 뒤 은폐를 위해 방화를 저지르고 열쇠로 문을 잠근 뒤에 도주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비면식범에 의한 강도 강간 살인에 초점을 맞추고 탐문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웃 주민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얻게 되는데요. 얼마 전부터 이 아파트 주변에 곱슬머리이며 안경을 쓴, 그리고 배낭을 맨 한 10대에서 2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자주 목격됐다는 겁니다. 또 사건 발생 하루 전이었던 11월 16일 자매의 집에 2번이나 정전이 발생했는데, 당시 출동했던 전력회사 직원은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집에 출동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아 배전반을 확인해봤더니 누군가 고의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401호의 스위치를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누군가 장난을 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피해자 중 언니 아스카는 자신이 일하던 음식점 단골에게 며칠 전부터 안경을 쓰고 배낭을 맨 남성을 봤는데 정전이 자꾸 발생해 직원과 함께 배전반을 보러 갔을 때도 그 근처에서 그 남성을 봤다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죠. 경찰이 그 남성을 찾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건 발생 약 한 달이 다 될 무렵 실마리를 찾게 된 곳은 오카마야현의 아카이와 경찰서. 약 8개월 전인 2005년 3월경 그 지역 파친코에서 한 남성이 동전을 훔치다 체포됐는데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남성. 하지만 수사 과정에 지문을 채취해 놓은 것이었죠. 빠르게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지문과 대조를 해본 결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야마지 유키오. 경찰은 2005년 12월 5일 미행 과정 끝에 배낭을 메고 한 가게에서 나오는 야마지를 긴급 체포합니다. 최초 사건을 부인했던 야마지. 하지만 메고 있던 가방 속에선 피해자들의 동전 지갑과 라이터가 나오자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자매를 살해한 이 잔혹한 살인마가 약 5년 전에도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야마지의 첫 번째 살인의 피해자는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습니다. 2000년 7월 29일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함부로 전화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어머니와 말다툼 이후 금속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했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으로 2000년 9월경 소년원에 입소해 2004년 3월에 출소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남성은 고작 3년 정도의 시간을 소년원에서 보낸 후 전혀 교화가 되지 않고 5년 뒤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아마 앞서 전해드린 내용대로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계실 겁니다. 자신의 친엄마와 그 이후 두 자매를 살해한 야마지 유키오. 그런데 일본 내 동정 여론이 어떻게 생길 수 있던 걸까요? 좀 정확히는 동정 여론이 있던 사건과 그렇지 않았던 사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야마지 유키오의 친엄마. 이 살인사건에 동정 여론이 있었던 이유는 학대에 가까운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이었습니다. 1983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야마지 유키오. 아버지는 목수였지만 몸이 다친 이후 파친코에서 근무를 하다 얼마 뒤 그만두게 되었고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후 술만 마시면 어머니와 야마지를 폭행했던 아버지. 결국 어머니가 슈퍼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야마지와 어머니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쇼핑 중독자로 가정에 쓰는 돈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의 돈을 자신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야마지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무렵 집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피를 토하는 걸 보고 놀라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냥 그대로 둬 라는 말을 듣고 그날 밤 어머니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아버지는 이미 사망해버렸습니다. 빈소에 찾아가 어머니는 죽어버려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말을 했고 야마지는 아버지의 죽음이 어머니 때문이라며 어머니를 원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는 육아를 포기하기 시작했고 쇼핑 중독만 심해져 결국 학비까지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은 악마다, 거지다라고 놀렸고 선생님들조차도 무시하기 시작을 했지요. 결국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해 억지로 졸업은 했지만 고등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친구의 제안으로 신문 배달 일을 했던 야마지. 헌데 한 달에 9만엔, 약 하나 94만 원을 벌며 어머니의 사치로 인해 전기 수도도 끊어진 상황이라 번 돈의 절반을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죠. 빈곤한 가정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야마지. 어느 날 퇴근 후 스트레스를 풀 겸 오락실에 들렀는데 그곳 여직원에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이 깊어질 무렵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자 어머니는 아들의 근무처를 찾아가 어머니의 귀에 한 여성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바로 야마지의 여자친구의 이름이었죠. 헌데 이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아들 지갑에서 돈을 자주 훔치던 어머니는 그 속에서 명함 속 적힌 이름을 기억해낸 것이었죠. 이후 지속적으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던 어머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연애를 하면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과 당시 16세였던 아들이 23살이었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점, 즉 그 나이 차이 때문에 만나지 말라며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이를 알게 된 야마지는 자신을 빚으로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사랑까지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 7월 28일 야마지는 분노에 차 자신이 준 돈으로 빚을 잘 갚고 있냐라고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너랑 상관없잖아 라는 대답을 하게 되죠. 이에 폭발한 야마지는 여자친구에겐 왜 전화를 한 것이냐 라고 묻게 됩니다. 이에 대해도 어머니는 글쎄 모르지 라고 답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 시작해 근처에 있던 야구 방망이로 가슴과 배를 마구잡이로 폭행해 결국 어머니는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살인사건의 내막이었죠.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사건이 알려지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컸는데 당연히 정상적으로 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들에게 빚 청산을 시킨 것도 모자라 양육을 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부모를 질타하고 야마지를 옹호하는 동정 여론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5년 후 발생한 사건은 전혀 달랐습니다. 잔혹하게 살해된 두 자매. 무슨 접점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전혀 면식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야마지가 밝힌 범행 동기는 쾌락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봤던 야마지는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쾌락을 느껴 사정을 했고 그 쾌락이 잊혀지지 않아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온 것입니다. 출소 후 자신이 살았던 아파트에서 본 한 여성을 떠올립니다. 피해자 중 언니였던 아스카였죠. 아스카를 며칠간 미행한 끝에 새벽에 퇴근한다는 그 일상적인 루틴을 알게 되자 망치와 칼을 챙겨 새벽에 계단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11월 17일 오전 2시 30분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스카가 집 문을 여는 순간 야마지는 아스카를 밀치며 집 안으로 침입합니다. 이후 곧바로 가슴에 칼을 찌른 후 강간을 시도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청바지를 다시 입히는 치밀함을 보였죠. 그러던 중 다른 음식점에 근무하던 동생 세니로가 집에 돌아오자 주저하지 않고 칼로 공격을 합니다. 이후 의식을 잃어가는 언니 아스카 옆에서 동생 세니로를 똑같이 강간한 야마지. 이후 바지를 입힌 뒤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우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아직 숨이 붙어있던 자매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기 시작해 결국 이들은 숨지게 됩니다. 벽지에 묻은 낭자한 혈흔들, 생각보다 많은 흔적을 남겼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카펫에 불을 지른 후 열쇠로 문을 잠그고 현장을 빠져나온 야마지. 조사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이후 엄청난 쾌락을 느꼈다. 하지만 자매를 죽일 때는 칼로 찌를 때마다 성적 흥분을 느꼈다. 검거 이후 2006년 5월 1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야마지 유키오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기소된 모든 죄목에 대해 인정하고 시종 관심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지요.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어머니를 죽일 때의 감각을 잊지 못해 사람을 죽이고 싶어졌다. 누구든 죽이려 했다. 장 보러 가듯 사람을 죽이러 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변호인은 야마지가 어린 시절부터 아스퍼거 증후군을 알아왔고 실제 정신감정 결과 인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져 이를 토대로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격장애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 존재했다고 여겨진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판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형이면 충분하다, 사형이나 종신형을 원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최종 선고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특별히 없습니다 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결국 2006년 12월 13일 재판부는 갱생의 여지도 없다 판단, 사형을 선고합니다.
변호인은 가명을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2007년 5월 31일 야마지가 스스로 항소를 취하며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인과의 편지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었는데 상고를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변호인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상고는 취하하겠다. 이 뜻을 바꿀 생각이 없다. 판결이 결정되고 나서 몇 개월,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번과 지난번 사건을 일으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생각한다. 법대로 사형 확정 후 6개월 이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리고 2009년 7월 28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쾌락을 위해 일면식도 없던 자매를 끔찍하게 살해한 야마지 유키오. 그에게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다 해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건 변함없을 것입니다. 야마지 유키오의 얼굴로 일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뒷이야기에서 마저 못다한 이야기들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건 내용을 찾아보면서 좀 경악했던 부분이 몇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야마지 유키오의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외모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설마 살인마인데 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닐까 해서 좀 그 글들을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체포 이후에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 미남형 얼굴이다. 절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처럼 생겼다. 저런 얼굴에 슬픔이 있다는 건 무슨 사연이 있을 거다. 이런 글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고요. 이후에 또 불우한 가정사까지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마치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처럼 어딘가에 사진을 올리며 내 이상형인데 되게 안타깝다. 이런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반응도 있었고 더 좋은 변호사를 쓸 수 있도록 후원을 함께 하자라는 글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살인마를 대상으로 이런다는 게 되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죠. 물론 일본 내에서도 오사카 자매 살인 사건 이후에는 비난 여론이 당연히 거셌죠. 근데 뉴스 채널 자체도 외모와 관련된 기사를 참 많이 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강도얼짱이라고 해가지고 특수강도죄로 수배 중인 여성이 얼굴이 예쁘다는 이유로 팬카페까지 만들어졌던 일이 있던 상황이 있었죠.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죄목에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니라 어쩌면 피해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이제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 관심이 쏠리고 그리고 반응 또한 비슷비슷한 걸 보면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폐해가 아닐까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도 씁쓸한 마음도 좀 들기도 했죠. 또 앞에서 얼굴뿐만 아니라 불우한 가정사와 관련해서 동정 여론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뒤로 뺐는데요. 야마지가 어머니를 살해하기 전에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 건 진짜입니다. 실제로 어머니가 쇼핑 때문에 진 빚이 정확한 액수는 외부에 공개가 안 됐는데 한화로 약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사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야마지가 배달 알바를 해서 94만 원 정도를 벌고 그 절반이면 한 50만 원 정도를 어머니한테 줬다는 건데 그 50만 원조차도 어머니가 빚을 갚는 데 쓰지 않았고 쇼핑하는데 계속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야마지의 삶이 진짜 안타깝다라는 반응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깝다고 외부에 알려졌던 내용들은 소년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좀 있었는데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에게 마음도 많이 열었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첫 번째 어른이었다. 이런.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편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만약 미래에 가정을 이루면 딸 3명 갖고 싶다. 이유는 나는 주먹 다짐하는 것보다 논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남자아이에 비해 여자아이는 수다라는 면에서는 뛰어난 것 같아서 3명을 낳고 싶은 이유가 예를 들어 여행지 같은 데서 가족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2대1로 대립을 하기 때문이다. 재미와 즐거움이 있을 것 같다.
물론 아내와 딸 셋이서 저와 갈등이 생겨 4대1이 될 수도 있을 건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다. 뭐 이런 미래를 꿈꾸는 편지들도 많이 보냈어요. 또 어떤 내용도 있었냐면 작년에 뭐 사건 자료 등 무리한 요구를 해서 죄송하다. 단지 사건을 진심으로 되돌아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 올해는 뭐 사건도 그렇지만 출소 이후의 일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자격증도 취득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부분이었고, 뭐 변호사님 말대로 인터넷과 영어의 시대니까 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테니 앞으로도 지도를 잘 부탁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 같은데 출소 이후에 생긴 문제가 이제 소년원 출신으로 뭐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생활이 뭔가 벼랑 끝에 보이자 정상적인 삶을 아예 포기해버린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때 이 사건이 발생하고 당시 이제 법무대신이었던 스기우라 세이켄이라는 사람이 이 소년원 퇴소자와 관련해 취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라는 말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사건이 동정 여론이 생기면서 일본의 제도적인 것도 바꾸고 좀 난리가 났던 사건이었죠. 그 이후에 이런 사건을 저질 줄 몰랐지만. 그리고 이후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 사건에 사형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의 범죄 심리 전문가는 이게 아마 일종의 극단적 선택과 비슷한 행동일 거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끊고 싶은데 그럴 용기는 없고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뭐 어차피 평생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이제 그 과거의 삶 자체가 모두 다시 돌아와 봤을 때 쾌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쾌락형 범죄자, 쾌락형 살인마는 그 쾌락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두 가지 여론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쾌락을 이제 즐기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즐길 수가 없으니까 그게 더 고통스러워서 죽여달라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내용들도 있죠. 뭔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범죄 심리 전문가분들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가정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방송을 이렇게 진행하기 전까지도 혼자 생각은 아니 세상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꼭 뭐지 힘들었으니까 범행을 저질러도 된다라는 뭔가 인과관계처럼 뭐 하나의 뭐 합리화?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그 생각이 지금도 사실 변함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근데 범죄심리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동기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고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함, 그러니까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잖아요. 반사회적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게 대부분 보면 그런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어린 시절 학대부터 지속되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으로 빨리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게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문제점을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연구하는 건 합리화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할까? 사건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건 발생률을 떨어뜨릴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다 보니까 하시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뭐 저도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불우한 환경이라는 부분이 범죄 행위에 대한 합리화가 된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물론 힘들면 너무나도 어려운 걸 제가 부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역으로 살펴보면 범죄자들 중엔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니 이걸 어릴 때부터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에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의 삶이 강하지만 주변에 많은 아이들에게도 많은 관심도 갖고 주변에 누군가가 학대를 당하고 있거나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런 사건 많았잖아요. 학대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신고 이후에 제도적인 뒷받침들도 빨리빨리 개선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